오늘 새벽에 S&P 500 지수 3대 지수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초반부에는 약세를 좀 보이다가 후반부에는 약세를 만회하면서 끝났습니다. 지수 전체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 지수 전체 흐름으로 놓고 보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얼마나 빠질라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조정보다도 그냥 단순히 그냥 살짝 포인트만 찍고 올라왔어요. 연준의 의원 중에 이사 중에 한 분이 세게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말을 해도 시장 자체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 뒷배는 그 연준이 있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시작했지만 연준은 사실 눈도 끔찍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내에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은 아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아직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어제 팩셋에서 S&P 500 지수 관련된 기업들 실적 보고 할 때 그 문서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용한 애들이 얼마나 되느냐 두져봤더니 한 175개 정도 기업이 그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 얘기를 했던 것들보다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단 이게 아직 그 9%는 그 500대 기업 중에 9%면 9, 40, 한 45개 기업은 아직은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 좀 더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을 얘기한 그 기업들을 산업군적으로 좀 나눠보면 산업재하고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융, 경기 비민감주, 이제 소재주 이런 쪽으로 순서대로 많았고, 그 다음에 기업 이익에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애들이 이제 경기 비민감주, 그 다음에 그 소재, 산업재,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런지 어제 국내 코스피는 0.6%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제 포스코는 3.4% 빠졌습니다. 풍사는 2% 빠졌고 상대적으로 소재 산업재 쪽이 많이 빠졌죠. 그 차트를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나온 이후로 사실 탄력을 받고 올라갔거든요. 두 개가 탄력 받고 올라갔는데 올라간 강도가 세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지는 게 센 건지 추세적으로 꺾인 건지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사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아직 그렇게 크게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는 풍산이고 이건 포스코인데 그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 한쪽 방향으로 세게 쏠려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게 우리가 초반에 잡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초반에 딱 월등 이렇게 초반에 잡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초중반에 잡은 게 아니고 쭉 추세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머리를 좀 뻗은 상태 구리컷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2011년도든가요?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 상승 탄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뒤늦게 지금 조정 국면이라고 해서 덜썩 잡았다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익보다는 이제 밑으로 꺼질 수익이 손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오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건 뭐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2분기 수익률이 1분기보다 낮을 거다.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올라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은. 왜냐면 기업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기업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가치 논란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계속 보여드렸지만 펍에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은 그 GDP 성장률 정도 수준, 그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이미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보시면 이제 미 증시 밸류에이션 상승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증시 자체가 그 지수 자체가 밀고 올라가기에는 이미 너무 과도한 배수만큼 올라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사실들이에요, 사실.
제가 뭐 숨겨놓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죠. 다 열려진 데이터를 보는데 이미 이전에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이 튈 것이다라고 말하는 논리,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사실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용인했던 가치 배수라든가 현재 경제 상황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움직임까지 다 감안해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짜야 되는데, 잠깐 어제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해드리면, 어제 제가 그걸 찍어드렸잖아요. 모멘텀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있고, 뭐 국가 산업 발전이나 산업 사이클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멘텀 투자를 틀 수 있는 게 과연 있겠는가 지금 시점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신 기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이미 튀었죠. 작년에 경기 사이클 수축 국면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정책 발표에 때문에 튄 거는 그린 에너지 쪽에서 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 때문에 모멘텀이 튀는 건 이미 튀었고, 혁신 쪽에서 튄 거는 언택주로 튀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배달 주문이라든가 쇼핑도 배달 주문 이런 것들 다 혁신과 관련된 거겠죠. 그런 것들도 언택 때문에 튀었어요. 또 걔네들은.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주가 막 고배수가 막 주식시장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가 또 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또 튀었습니다. 이미 모멘텀이. 그래서 그럼 새로운 신산업 사이클이 있겠는가? 국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뭐 어떤 것들이 갑자기 뭔가 팍 생겨서 대규모로 뭐 수입을 땡겨주겠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슈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온 게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은행주하고 소재 산업주였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제 소재 산업을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은행주만 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주는 지금 털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투자의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 되고, 그거에 따른 모든 손익에 대한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앞에 동영상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기술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고 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신 것 중에 하나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OTT 관련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작년 7월 달에 정점을 치고 실제로 그 뒤로는 개걸음을 쳤어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기대치보다 상당히 못 미친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좀 세졌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얘도 언택 관련돼서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정점을 한번 만들고 머리를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답이 모호해지니까 주식시장이 힘을 잃기 시작했고, 뒤늦게 들어온 디즈니가 최근 아주 세게 밀고 올라왔다가 결과적으로는 어제 4% 하락했습니다. 지수들은 만화에 0.38 떨어졌는데 디즈니 혼자 아래로 꽂았어요. 결과적으로 얘도 신규 가입자 수가 기대치만큼 못 미치고 하면서 아래로 세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혹은 언택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 시장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중국 쪽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이제 어제 중국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얘기들을 한 신문 보도를 봤거든요. 뭐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보시면 추세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기저효과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가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고정자산 투자고, 이거는 산업생산이고, 이거는 소매 판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5.1로 또 내려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느린 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 지수가 사실 이렇게 이탈해서 내려가 있어야만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게 언제입니까? 올 들어서 2월달 이후로 계속 주식시장이 빠졌거든요. 성과를 못 냈어요. 가장 빨리 회복된 중국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뭐 올 상반기 초반에 약간 이제 봉쇄나 이런 문제점이 있긴 했죠. 하지만 그게 풀린 이후로도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건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만한 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죠. 국외적으로는 화웨이 이후에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슈퍼컴퓨팅 관련된 제재가 미국에서 계속 있었고, 그 중국 내적으로 보면 마윈이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막 그 열중쇼 차려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중국이 어디보다 빠르게 그 긴축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을 던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시장을 짓눌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편입을 했다고. 근데 어제 보도에 보니까 그 이게 보면 빅테크 이외에 모빌리티 관련된 뭐 공유 경제 비슷한 거죠. 뭐 자동차라든가 혹은 식품 배달 이런 것들, 그런 쪽 기업들 불러다가 또 열중시켜 차려서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식시장이 1%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일본도 마이너스고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씩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지금 저항선으로 계속 작동했는데 이게 저항선을 뚫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타이거 차이나 CSI 30이 있거든요. ETF가. 이게 CSI 30 지수입니다. 근데 얘가 본래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반영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저항선을 뚫지 않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어제 뚫었거든요. 본 지수를 보면 이게 뚫리지 않았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건 약간 먼저 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ETF 분석에 가보면 이게 괴리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높은가 낮은가. 근데 여기 순자산 가치는 여기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가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수보다 종가가 원래 11556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제 11770으로 ETF가 끝났으니까 좀 더 비싸게 팔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ETF는 좀 더 지수보다는 선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원유나 이런 것들 갑작스럽게 몰려가지고 이 괴리율이 굉장히 크게 편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ETF를 투자할 땐 이 괴리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괴리율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치가 수렴되면서 내가 이제 원래는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도 못 내고 오히려 손실이 나는 이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ETF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ETF 분석에서 괴리율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향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죠. 뭐 기술주가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집에서 보는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뭐 OTT 관련된 기업들도 가입자 수나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게 되니까 텍트로 넘어가니까 사실 계속 그 증가 추세를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죠.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기술주나 이런 것들, 뭐 삼성전자 보면 이제 마지막 10만 주를 하려고 가다가 10만 전자를 하려고 가다가 지금 8만 전자도 깨져서 이쪽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대규모로 올라왔던 그린에너지 쪽하고 반도체 관련된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성과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 추세를 일정 부분은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급격히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 추세는 개걸음을 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올 하반기?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섹터 순환이 다 끝나고 나야 얘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투자자 성향을 놓고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아직 어떤 전형적인 패턴 전환이 없습니다. 보시면 계속 일정 부분 매도 물량으로 가고 있고,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제 개인들이 계속 받아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 봐도 주식시장이 올랐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불안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규모가 큰 삼성전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잘 두줘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괜찮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가치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발굴하시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굴하는 거는 앞에 그 학습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을 지금 시점에서 발굴을 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지만 코로나 팬데믹하고 지금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기업이 그냥 과거 패턴대로 잘 그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것들. 일례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 제가 거론해 드릴게요. 이제 그게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제가 반복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투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를 지금 실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게 주가 차트로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장기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배열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갑자기 확 튀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었죠. 이게 63,000 이렇게 저점을 찍고 튀었는데 제가 이거 72,000원대에 편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게 내려갈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이게 내려간 가장 주된 이유는 2월 달에 배당 발표를 하면서 아래로 세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종목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 보시면 분기별로 보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상황 하에서도 여기 보면 분기 매출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아래로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분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튀었죠. 이 보고서를 잘 보다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 쪽의 계정이 폭발적으로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정, 여기서 계정이라 하면 그 자기네 고객으로 모신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과정에서도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과거에 역대적으로 보면 퍼밴드하고 PBR 밴드 하단에 있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외되고 있다가 누가 반영시켰냐, 단기간에 이 기관들이 단기간에 막 쓸어 담았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 이전까지는 그런 패턴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바라보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 64,000 이렇게 저점을 찍었죠. 아까 직전에 조정받으면서 쭉 64,000 때까지 넘어서 바닥을 만들고 좀 올라가는 움직임, 바닥이 형성되는 걸 보더니 보시면 세게 기관들이 막 대규모로 막 매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몇십만 주씩 지금 사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 외국인까지 같이 감행하게 되면 이 차트의 상승 속도는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다만 제가 이걸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매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다른 기업들을 잘 보시다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잘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퍼배수, 과거에 비해서 낮은 퍼배수에 있는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야 라고 하는 신뢰도를 갖고 또 상대적인 퍼배수도 낮으면 더 좋아요. 여기 보면 상대 퍼배수가 이게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직전 12개월 그러니까 작년도 배수 기준은 14배였지만 계속 기업이 이익을 증가시키고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추정파 배수 2021년도로 놓고 보면 한 12배 정도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건 상대적으로 낮은 배수에 있죠. 물론 이 역대퍼 배수가 높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12배대 있는 게 아니고 뭐 20배대, 30배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상대적으로 낮은 배수 단에 있는데 그 추정퍼도 낮은 배수 단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하이테크니컬 관련된 주식 쪽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비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여기서 보면 이제 이쪽 영역 있죠. 경기 비민감주와 관련된 쪽에 좀 보시다 보면 이런 기업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한테 몰입해서 한 곳에 다 밀어넣지 말고 부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하셔서 뭐 여러 개로 나눠서 섹터별로 나눠서 조금씩 넣어두시면 그것이 향후에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거예요. 과도하게 이미 올라서 상대적으로 선반영을 하지 못한 것이 그 스프레드를 메꾸러, 그러니까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 갭이거든요. 그 갭을 메꾸러 움직일 가능성을 두고 하시면 되고, 다만
이게 상대적으로 성과가 덜 낸 걸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성장 국면에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혼자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나 제재, 미국의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경기 사이클의 흐름 자체에는 같이 들어가 있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도 들어가 있는데,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이게 반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되고, 뭐 코에이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큰 경제의 흐름 안에 있었고, 그 흐름 과정에 기업 경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 단지 투자자가 얘를 쳐다보지 않는 것 때문에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주식이나 잡는 게 아니고, 해당 기업이 그냥 그 현재 경기 확장 국면에서 잘 움직이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과 이익을 잘 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 그게 상대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특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으로부터 소외가 돼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걔네들이 성과를 메꾸면서 이익을, 여기 밋밋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밋밋하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사실 보면 이렇게 밋밋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 지수를 넘어서는 이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열어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건지는 이미 학습 시간에 한번 보셨으니까 그런 관점을 통해서 한번 기업들 한번 잘 두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